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42일 만에 유가족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올 한 해 금리도 물가도 올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소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6강에서 스페인을 이겼던 모로코가 8강전에서 호날두가 버틴 포르투갈을 꺾고 아프리카 팀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거듭된 협상에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목요일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제출 11일 만인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을 넘으면 자동 폐기되는 점과 그리고 이미 지난 2일에서 3일 처리를 원했던 민주당의 요구를 더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부득이 해임 건의안 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169석 민주당만으로도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변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건의안이란 변수가 맞물린 데다 핵심 쟁점을 두고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던 내년도 예산안 논의는 결국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 두 차례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담판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치자 김진표 의장은 오는 15일까지 한 번 더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감액 위주의 단독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도 수정안을 그 전에 발의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정부 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좀 벌긴 했지만 여야가 과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법인세 인하를 두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25%인 최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103개 슈퍼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등에서 여야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당의 이념 정체성이 부딪히는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기간까지 넘기며 5점을 남겼던 여야가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42일 만에 유가족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어제 오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이 모여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대표를 맡은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는 참사 초기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만 건넸더라도 유가족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을 꾸리지는 않았을 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레 길거리를 지나가다 그 비좁은 골목에서 숨조차 쉴 수 없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한이 맺혀서 눈도 못 감았을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와 이를 위한 철저한 진실 및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유가족들이 다 죽어야, 다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당신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40년 가까이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작은 쉼터가 됐던 지하철역 간이 서점이 갑자기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입니다. 비판이 일자 운영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공간을 단순히 늘리려는 1차원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하철 4개 노선이 맞물리는 서울 공덕역의 환승 구간. 한쪽 모서리에 자리한 간이 서점에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손길이 머물던 책들도 모두 천으로 가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태원 참사 대책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지하철 서점 문을 닫겠다고 하면서 정리에 들어간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렇게 환승 구간에 들어선 시설물을 최소화하면 동선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숨가쁘게 걸음을 재촉하던 지하철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곤 했던 시민들은 당장 아쉬움이 앞섭니다. 서점 있는 게 낭만적이고 또 기분이 늘 편하네요. 뭐 굳이 큰 서점에 안 가도 지하철 타고 갈아타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구경만 하고 가도 되고 그래서 행복했죠. 무엇보다 환승 구간 한편에 있던 서점을 없애는 게 혼잡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여기 매일 아침, 오전 출근 퇴근하는데 전혀 여기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사람 많아도 여기 뭐 밀리는 게 없이 그냥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밀집돼서 이 서점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서 안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역시 1차원적 사고에서 비롯한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밀집도 관리의 의미는 무작정 공간을 늘리고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인파를 조절할지 고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하철 역산에 있는 뭐 의자도 다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지하철 배차 간격을 좀 바꾼다든지 승차 입구들을 조절을 통해서 밀집도 관리를 해야 되지. 불경기에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란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재계약을 통한 지하철 서점 운영 연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내놓은 첫 공식 대책이 1986년부터 40년 가까이 시민들의 문화 공간, 또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던 지하철 서점 폐점이란 사실은 그대로라 진단부터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나면서 물류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파업 여파가 남아있는 만큼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다랗게 늘어선 대기줄이 충전소 밖 도로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영하권 추운 날씨에도 주말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분주한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시간 지금 기다린 것 같아요. 좀 있겠죠. 왜냐면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이 충전소는 평소 전북 군산과 전남 여수 공장에서 튜브 트레일러로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자연히 화물연대 파업에 취약한 구조인데 파업 종료 후에도 운영이 터덕거리는 겁니다. 평상시 물량보다 한 50에서 한 70% 정도 요 정도만 이제 반입이 됐었는데 이제 그 파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제가 한 다음 주 초 되면은 정상적으로 반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파가 있긴 했지만 물류는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 항만 부산항. 파업 초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20%대까지 떨어졌는데 파업 종료 직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17시 기준해서 우리 부산항에 컨테이너 반출입 양도 평시 대비 132% 집계되고 있어서 빠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도 평소보다 더 많은 21만 톤이 출하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업체들이 몰린 전남 여수 산단과 광양항의 화물 반출입도 사실상 정상화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노동계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해 있어 노정관계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분위기가 잔뜩 가라앉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산하단체인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마저 성과 없이 파업을 끝내면서 향후 투쟁 동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안전운임제 사수와 품목 확대를 위한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도가 모든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오는 14일로 예고됐던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노조 혐오 형태를 보이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갑시다. 공공운수의 투쟁은 민주노총의 투쟁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파업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참에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고됩니다. 당장 내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 의뢰로 준비해온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놓고도 노정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화물연대 후폭풍을 타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16일 동안 있었던 파업에 대한 어떤 경제적 피해까지 화물연대한테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 아마 야당의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을 아마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화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파업을 했기 때문에 연장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야당과 논의에 나설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올해 말까지라 일단 상임위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가 일몰에서 종료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 제도 부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연장안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 여당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연장은 불발될 공산이 큽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여부 그리고 정부 입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의에 나서느냐 마느냐 결국 여당 입장이 중요해진 건데 겉으론 원점 재검토라며 완고한 주장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건 아닌 만큼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논의 출발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파업이 철회된 마당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애초 정부 여당이 3년 연장안을 제안했던 터라 본회의 처리를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3년 연장 외에는 전혀 협상할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한 만큼 또 연장이 되어야. 다만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여야 논의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 예산안 등 다른 이슈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워낙 팽팽해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집회를 열고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법과 약속을 어기고 국회는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이제 현장에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는데요. 김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좀처럼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사를 지휘한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게 이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 재임 순으로 법무부 장관 10명의 개인 소송 제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졌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추 전 장관은 공적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넓게 참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황교안 전 장관도 장관 재직 당시인 2013년 10월 한국일보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였는데 법원은 기사가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직 당시 개인 소송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다른 장관은 없었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의 경우 장관 취임 전 제기한 소송에서 장관 재직 당시 패소했고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들이 좀처럼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은 최근 사례만 봐도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밟는 사례는 없었고 현직 국회의원을 고소한 전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장관은 검사 시절에도 한겨레 기자와 KBS 기자를 각각 고소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던 부장검사도 고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장 후보를 일선 법관들의 투표로 추천하도록 한 건데요. 이게 인기 투표로 변질됐고 임기 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라는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두고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커지던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권한을 내려놓는 사법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 추천제는 법관들이 투표로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대법원장이 직접 법원장을 임명하던 이전 구조를 바꾼 겁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이면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후보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청주지법에서도 법원장 후보로 천거돼 제도상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추천제는 인기 투표식이고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박기라는 비난글도 올라오며
공개적인 반대 의견도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판사라고 하는 그런 다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권력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는 거죠. 대법원장이 추천 순위와는 무관하게 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을 놓고도 권한 분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일 열린 판사대표회의체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며 최근 잇따른 논란에 내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 3배수에서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요.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게. 아예 3배수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취지대로 법원장 추천제를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건의를 좀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대표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잇따른 지적을 수용해 제도 시행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법원 내부에서 관련 우려가 잇따른 만큼 확대 시행 전 제도의 미비점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0시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 집행정지가 끝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들 사면 복권이 유력하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은 광복절을 맞아 이뤄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정치인은 일괄 배제했습니다.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그리고 넉 달이 지나 윤 대통령은 신년맞이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이번에는 확정적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은 오는 28일 0시가 거론되는데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종료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 특사를 연말에 발표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31일이 주말인 만큼 28일과 30일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상이 될 예정인데 다만 자녀형 면제 같은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해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전후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이후 27일 윤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최종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모로코가 아스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포르투갈을 누르고 아프리카 팀으로는 처음 4강에 올랐습니다. 모로코는 전반 42분 유시프 누사이리의 결승 헤더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기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모로코는 조별리그에서 벨기에를 꺾고 16강에선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누른 데 이어 포르투갈까지 꺾으면서 월드컵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두 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된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후반 6분에 교체 투입됐지만 팀의 탈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주역인 축구대표팀의 조규성, 김진수, 백승호 선수가 YTN을 방문해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K리그 전북 소속의 세 선수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아직도 월드컵 16강의 환호와 기쁨이 생생한 주말 오전.
16강 진출의 주역 K리그 전북의 3인방 조규성과 김진수, 백승호 선수가 YTN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듯 생방송 출연을 앞두고 사인 요청이 밀려듭니다. 사인 한 번만 부탁드려요.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저 한 번만요. 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백승호 선수 화이팅! 아직도 꿈만 같은 포르투갈전 승리와 16강 진출의 기적.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을 준 은인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카타르까지 멀리 이제 와서 응원해 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멋지고 또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제 와이프, 제 딸이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정말 노력해서 행복한 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건강하고 앞으로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나전 연속골과 잘생긴 외모로 국민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조규성의 눈은 더 큰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경쟁력 있고 좀 경기를 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팀의 붙박이 왼쪽 수비수로 활약한 김진수와 브라질전 원더골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백승호 역시 4년 뒤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나라에서 원한다면 당연히 제가 한번 바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4년 동안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꼭 월드컵에 일단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세 선수는 다음 스케줄로 향하는 도중에도 밀려드는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에 모두 응하며 팬들에게 다시 한번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우리나라를 16강으로 이끈 황희찬이 짧은 국내 휴식을 마치고 소속팀 울버햄프턴 복귀를 위해 오늘 새벽에 출국했습니다. 가족과 팬들의 격려를 받으며 공항에 나온 황희찬은 아직 몸 상태는 완벽하지 않지만 치료와 재활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출국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월드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제가 국가대표팀에서 또 소속팀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 보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항상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축구, 좋은 축구 보여드리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화려한 축제를 위해 너무 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빡빡한 일정에 쫓기는 바람에 경기장이나 시설을 짓다가 숨진 각국 노동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라고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는 적어도 6,500명이 희생됐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선수는 없고 관중만 있는 특별 경기장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경기장을 짓고 도로를 잇고 숙소를 만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 경기장에선 그들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선수와 팬의 화려한 함성 대신 2만 개의 촛불이 그라운드 안팎을 환하게 밝힙니다. 첫 겨울 월드컵을 준비하다 숨진 가난한 노동자의 넋입니다. 돈 많은 무슬림 형제 나라에서 그들이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받은 돈은 3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이동하는 것도 법으로 통제했습니다. 그걸 두고 인권단체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비난이 나왔던 건데 애써 침묵하던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막한 뒤에야 이런저런 사고에 4,500명이 숨졌을 거라고 겨우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적게는 6,500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Entschuldigen möchte ich mich dafür, dass eine Organisation wie die FIFA
im Herzen Europas überhaupt existieren kann. Ich möchte mich entschuldigen für all das angerichtete Leid. TV 앞에 모인 이들은 살아 돌아온 노동자와 그의 가족입니다. 신의 형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참 다르다는 걸 배운 이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곳을 향해 기도하고 또 시원한 메시의 왼발에 함께 들썩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최근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이 적발돼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총기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치안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베를린 남동쪽 190km쯤에 위치한 드레스덴이 주말 총기 인질극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용의자는 앞서 프로리스 지역 아파트에서 자신의 60대 모친을 살해한 뒤 지역 방송사 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발포하며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도망쳐서 알트마르크트 갤러리 쇼핑센터에 난입해 가게 직원과 어린이 등 2명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 작정 중 입은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인질로 잡힌 2명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Letztlich erfolgte ein Zugriff durch Spezialeinsatzkräfte. Die beiden Geiseln konnten äußerlich unverletzt und wohlbehalten erstmal in Obhut genommen werden. Sie werden jetzt betreut. Der Täter erlitt dabei mindestens Verletzungen und die Situation ist jetzt quasi unter Kontrolle und es gibt keine akute Gefährdungssituation mehr in Dresden. 경찰은 쇼핑센터 진입에 앞서 용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을 토대로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무장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이 적발돼 독일 사회의 충격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발생해서 치안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직 연방 하원의원과 현역 군인 등이 포함된 용의자들은 지난해부터 무장해서 의회를 습격한 뒤 정부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고 새 국가 설립을 도모해와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잇따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서울 시내 알짜 분양도 청약시장이 저조해지는 등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화랑기에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며 관심을 끌었던 둔천주공 재건축. 올림픽공원과 근접한 데다 학군과 교통이 뛰어나 10만 명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청약자가 2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3,600여 가구 분양에 17,000여 명이 몰려 전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에 일부 평형은 1, 2대 1의 저조한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평형이 예비 입주자 청약 경쟁률 5대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956가구 모집에 2,990명이 청약해 3.1대 1의 경쟁률에 그쳤고 일부 소형 평형은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분양가가 높은데 수익성이 있을까 고민하는 건데요. 확실한 시세 차익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청약을 아예 하지 않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된 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약을 진행한 인천 연수구 송도 자이더스타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9억 5천만 원이었지만 근처 아파트 가격은 최근 5억 또는 6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 1억여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 사태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계약 해지 건수가 많아질수록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에 비해 16배 넘게 급증하는 등 미분양 문제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올 한 해 금리도 물가도 올랐지만 소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버틴 건데요. 앞으로는 빚이 많은 가구부터 살림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소비 덕분에 버텼습니다. 특히 2분기에 대폭 늘어난 소비는 수출 감소로 입은 타격을 만회했고 신용카드 사용도 분기마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실제 늘기도 했지만 고공행진에 거듭한 물가 영향으로 착시 효과도 컸습니다. 지난해 대비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물가 상승 영향을 빼면 제자리 걸음인데 금액만 보면 6.2%가 오른 겁니다. 일단은 수요를 늘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요인이 있었고 금리가 오랐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소비를 줄인다라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실제 부담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할 거니까. 하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 결국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낙관하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반기부터 줄곧 울상입니다. 특히 집집마다 다른 빚의 규모가 씀씀이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최근 한국은행 연구팀 분석 결과 소득 대비 빚 상환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는 평균 0.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낮건 높건 빚이 많은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면 소비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연소득의 2배를 웃돌게 되면 빚이 조금만 더 늘어도 소비는 큰 타격을 받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각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이어도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중고소득층이어도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안정화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 소비마저 줄일 거로 예측돼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1%대의 저성장 전망 속에 정부는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치로 높여 어려운 민생 경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와 학계,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과 외환시장, 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으로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고 나라 빚과 가계부채 증가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출 감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10월 생산은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소비도 2달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11월 수출은 주축인 반도체 부분이 30%나 급감하며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에 1%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1.8%, 한국은행이 1.7% 성장을 예측했고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심지어 1.1%까지 낮췄습니다. 정부도 내년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장 둔화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대인 65% 안팎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초안을 논의할 정책연구반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연구반은 방통위 기획조정관 주관으로 구성됐으며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국진 미디어 미래연구소장,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숙적 잉글랜드와의 8강전에서 2대1로 승리해 준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전반 17분 추아메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프랑스는 후반 9분 잉글랜드 해리케인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33분 지루의 결승 헤더골이 터지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추격에 나선 잉글랜드는 후반 39분에 얻어낸 두 번째 페널티킥을 케인이 크로스바를 넘기며 실패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4강 티켓 한 장의 주인이 된 프랑스는 포르투갈을 잡은 아프리카 팀 돌풍의 팀 모로코와 15일 새벽 4시에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겨울에는 적은 양의 비나 눈도 위험합니다. 도로 틈새에 살얼음이 끼기 때문인데요.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려 서너 배가 높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이 도로 위에서 빙글 돌며 미끄러집니다. 사람을 칠 뻔했던 아찔한 상황.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앞에 있던 탱크로리를 들이받고 맙니다.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진 차들. 당시 도로엔 블랙아이스가 깔려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영월에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틈새에 있던 비나 눈이 얼어붙어 생긴 얼음막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땅의 열을 받지 않는 교량 고가도로나 햇빛이 들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 색과 같아 눈으론 식별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행 중엔 피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 밟았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최대 4배가량 높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렇게 미끄러는 느낌을 많이 받죠. 이렇게 결병된 상태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미끄러우면 브레이크 밟으면 느껴지고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죠.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사고는 총 140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262명에 달합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서행이 최선입니다. 평상시 운전하실 때 급제동이나 급격한 조작을 좀 피하시고 규정 속도 준수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땐 급하게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돈을 몰래 빼돌린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로 4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조차 듣기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곳이 점점 늘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인구 1,700여 명이 거주하는 울주군 삼동면입니다. 올해 삼동면에서 출생 신고를 한 신생아는 단 2명. 한 해 출생아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지도 10년 가까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신생아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마을도 16곳 중 7곳에 달합니다. 마을은 고령화돼 가는데 아기 울음소리도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면서 대책이 절실합니다. 65세 이상이 거의 한 3% 정도의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산단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앉아 삼동에 돌아서 좀 전해생활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울산 동구는 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얼마 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소멸 우려 지역 59곳 중 대도시 지역은 단 3곳. 이 중 동구가 포함된 겁니다. 조선업이 화랑이었던 시절엔 울산을 젊은 도시로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조선업 위기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이제는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2016년 이후에 조선업의 위기가 들어서면서 이로 인해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여기에 따라서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상당 부분의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덮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20년째 적자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 유스 호스텔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실내 놀이시설도 설치하는 등 경기장 수요층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건설된 문수 축구 경기장. 20년간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에도 만원 관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민선옥이 박맹우전 시장 때 3층 관람석 일부를 유스 호스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선 6기 김기현 전 시장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유스 호스텔 건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유스 호스텔과 실내 놀이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나섰습니다. 적자 문제, 활용성 부재, 입장객 수 감소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과 실내 수영장 등 울산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조성돼 있어 숙박시설을 신설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문수 경기장 내 관람석 3층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개 객실의 유스 호스텔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 시설들과 연계해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청소년 실내 놀이시설 병행으로 타깃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을 찾는 전지훈련팀의 부족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부족한 청소년 놀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상 스포츠 체험 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울산시는 우선 타당성과 구조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개발 제한 구역 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마친 뒤 2025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스 호스텔 조성으로 관람석 8천여 개가 줄어들게 되지만 프로축구 경기나 웬만한 국제대회 경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CN 뉴스 김영월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우리 국민의 음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15%는 여전히 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로는 이전보다 술 마실 기회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술자리가 많이 줄기는 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줄고 전체적으로 술자리 문화가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실제 통계로도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음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셨다고 답한 비율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60%에 달했다가 유행 이후에는 54%로 하락한 것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 회식과 모임이 어려워져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위험 음주율 역시 2019년 14%에서 지난해에는 11%로 내려갔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최근 1년 동안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씩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음주 관련 건강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정책적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1년 사이 술을 마신 적 있는 연간 음주자 가운데 고위험 음주 비율이 10년째 15%를 웃돌고 있고 음주율의 지역 간 격차가 28% 정도로 비교적 커서 지역별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러 권고안들을 보면 특히나 암 같은 경우에는 한 잔의 음주도 안 마시는 것보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암 관련된 예방 지침들에 보면 금연하고 금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엔 절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줄이라 그랬는데 아예 금주로 바뀌었고요. 일상이 회복되면서 다시 술에 관대한 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개개인의 인식 개선은 물론 정책적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예정인데요. 그간 정권과 시기에 따라 주적부터 직접적인 위협까지 변해온 국방백서의 북한 개념을 신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입니다.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 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돼 이듬해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주적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등 완화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 변화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적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 적 개념이 북한만을 겨냥했다면 모든 세력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광범위한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북한과의 그 협상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국방백서 차원에서 이제 표현을 많이 좀 순화를 했고 국방백서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논쟁으로 좀 계속 바뀌고 있다. 내년 초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는 다시 북한을 특정해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검토 중으로 다만 주적이라는 최고 수위의 표현이 담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공개 간행물에 적으로 규정한 북한과 어떻게 신뢰를 쌓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1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IAEA 사무총장의 방안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고 2019년 취임한 그로시 총장의 방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로시 총장은 방한 중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납니다. 북한 핵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하여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IAEA가 북한 핵시설 등 주요 동향을 분석해온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IAEA는 그동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에 대한 핵 확산 금지 조약 복귀와 핵시설 검증 활동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기간에 또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하고 오염수 처분 검증에 우리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역량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IAEA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공군 조종사들은 공기가 희박한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적군과 싸워야 합니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조종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지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초 만에 중력의 15배를 몸에 가할 수 있는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 장비입니다. 80kg의 성인 남성이 소형차 한 대를 드는 것과 같은 압력인데 조종사가 급격히 기동할 경우 이 정도 가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몸무게의 6배에서 최대 9배를 버텨야 하는데 경험이 많은 조종사에게도 쉬운 훈련은 아닙니다. 하이지 상황에서는 피출도 터지기도 하고 몸에 이제 아픈 것도 생기기도 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본 훈련은 긴장되는 훈련이고 긴장돼도 전투 조종사이기 때문에 본 훈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공저압훈련장에서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가까운 지상 7,600m 고도에서의 신체 변화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글씨를 쓰거나 간단한 구구단조차 어려운 산소 부족 상황. 극한 상황에 노출해 어떤 가혹한 환경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조종불능 상황에서 안전한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솟구치는 속도의 압력이 중력의 최대 6배에 이를 만큼 급격한데 목과 척추에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강한 충격, 약 10G에서 최대 20G까지도 충격 가속도에 노출이 되고 여기에 인간 감각의 한계를 경험하는 공간 정의 상실 체험까지 안전한 비행과 위기 탈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조종사들은 3년에 한 번씩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다시 수준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극한 상황과 마주할지 모르는 조종사들.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위해 오늘도 한계에 맞서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일본도 동참하라고 직접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강요가 일본 강요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나 르몬드 장관이 현지 시간 8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수출 통제와 반도체 제조에 관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상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를 놓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르몬드 미 상무장관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대중국 전략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응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높은 기술을 가진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의 수출을 규제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늦추려는 의도라며 강요 간의 직접적인 협조 요청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등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는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네덜란드가 미국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보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네덜란드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 등 교역 상대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현지 시간 9일 게재된 EU 전문 매체인 유락티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본부장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관련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추진 방식을 두고 한국 산업계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여러 논란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화당까지 비난하고 나설 정도인데요. 그러는 사이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는 턱밑까지 추격한 모양새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지지 유세를 펼치며 존재감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하지만 압승은커녕 상원 패배에 하원까지도 한 자릿수 승리에 그치며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인종차별주의자들과의 부적절한 만찬은 공화당까지 비판하고 나서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First, let me just say that there is no room in the Republican Party for anti-Semitism or white supremacy.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헌법을 부정하는 언급을 하며 정치적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덮는 사기를 저질러 선거 결과는 물론 헌법도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How can anyone hope to take the presidential office, oath of offic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Constitution while simultaneously calling for the Constitution's termination? It's wholly disqualifying on its face. 설상가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은 현지 시간 6일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최근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이 쪼그라드는 사이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과 6%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때 최측근이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 좌충우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유의 정치적 수완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유권자 8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61%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미 정치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봐 이미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웹 디자이너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며 성소수자들의 주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성소수자와 타 종교인의 인권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결혼 웹사이트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로리 스미스 씨. 기독교도인 그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성소수자들이 의뢰하는 결혼 축하 웹사이트 제작 주문을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당국을 상대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Colorado is censoring and compelling my speech, forcing me to communicate, celebrate, create for messages that go against my deeply held beliefs. 콜로라도주는 1, 2심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영업을 시작했으면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스미스는 패소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는 인종과 성, 성적 취향, 종교 등의 특성에 기초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The economic benefits of serving the public, then and only then, she is subject to Colorado's law and has to serve everybody equally.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스미스 사건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 사회가 진보 보수로 갈라져 또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수 측은 만약 콜로라도주가 이기면 예술인들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것들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 측은 업체가 신념을 이유로 주문을 가려받으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과 흑인, 소수민족, 타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특정 인종에 대한 주문을 거부하면서 이를 헌법적 권리 행사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연방 대법관 9명의 이념적 성향은 트럼프 정권을 지나면서 6대3으로 보수가 단연 우세합니다. 미국 언론은 내년 6월에 있을 로리 스미스 사건 판결에서 보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블랙홀의 활동을 관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이 본격적으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처음 구상돼 14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한국도 우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19년 인류가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남극과 유럽, 미국 등 6개 대륙에 설치된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겁니다. 이제는 블랙홀 한 개가 아니라 우주 속 모든 블랙홀의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이 본격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남아공에 전파 망원경 197대와 안테나 13만 개가 세워지고 영국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슈퍼컴퓨터가 설치됩니다. 망원경의 접시 면적을 모두 합치면 1제곱킬로미터를 넘어 제곱킬로미터 어레이, SKA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28년 완공해 2030년부터는 빅뱅 초기에 탄생한 별과 은하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관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활동 중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는 다른 파장대를 관측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That science still only understands 5% of the universe. So there is a long way to go, and the SKA observatory no doubt will make a huge contribution. 현재까지 유럽과 중국, 인도, 캐나다 등 14개국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상태. 우리나라는 한때 회원국으로서 설계 작업에 참여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는 옵저버짐입니다. 망원경이 만들어지면 어떤 연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측 데이터를 회원국끼리만 일단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 접근권이 굉장히 제약이 되는 거죠. 우주의 신비를 새롭게 밝혀낼 인류 최대의 우주 관측 프로젝트 SKA에 우리나라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상추는 고소득 작물이지만 불편하게 앉아서 수확을 하는 고된 노동 때문에 점점 기피 작물이 돼가고 있는데요. 제주로 귀농한 엔지니어 출신의 농부가 상추 농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KCTV 뉴스 김수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중에 설치된 재배시설에 상추와 청경채가 푸릇푸릇하게 자라났습니다. 허리 높이에 있는 상추를 쉽게 수확할 수 있어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재배시설을 살짝 옆으로 밀자 수확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스마트팜 농가에서 직접 개발해 특허받은 이동형 입식 재배시설입니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고 귀농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왔다가 실제 이제 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경 재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돼 갖고 스스로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작물 재배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스마트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양옆으로 레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상추 농가에 비해 재배 면적이 1.5배나 늘어납니다. 소독한 흙에 양액을 공급해 재배하는 만큼 병충해나 연작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인데 기존 시설하우스 자재를 이용해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와 비교해 3.3제곱미터당 2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관내에 있는 시설 채소 대부분의 농가들이 노동 강도가 비교적 적은 그 포도나 키위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입식 재배를 한다면 그 다른 시설 채소 농가들도 이런 거 반응을 보고 충분히 입식 재배는 할만하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주 동부 지역의 상추 재배 면적은 지난 3년 사이 2.3헥타르에서 0.8헥타르까지 줄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TV 뉴스 김수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며 예술가들이 나섰습니다. 재즈 음악가들이 환경 콘서트를 열고 매달 관련 곡들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술 등 다른 장르 작가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즈 뮤지션들이 모여 만든 환경 캠페인송 빛이 되어줘입니다. 웅산, 유사랑, 이대원 등 보컬리스트 11명과 이정식, 강재훈 등 수많은 연주자들이 그린 재즈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우리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정말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용기를 내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시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그린 재즈 무브먼트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린 재즈 무브먼트는 최근 서울 노들섬에서 서울 그린 아트 페스티벌을 열어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지구방위대라는 별명을 붙인 이들은 무엇보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웅산이 누가 하늘을 훔쳤는가, 유사랑은 도시의 고래야라는 노래를 먼저 부른 데 이어 다른 가수들도 매달 환경 관련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도 동참했습니다. 서울 그린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허어당 스님, 현정범 작가 등이 참가해 글과 그림, 사진 등 같은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작품에서도 느껴지는 어떤 지금 환경에 대한 슬픔과 또 희망, 역설적인 거죠. 슬픔은 다시 슬픔을 극복해야 되는 역설이 있기 때문에. 재즈 뮤지션들이 촉발한 움직임에 김장훈, 알리, 박예리 등 다른 장르의 음악인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며 선한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곳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곳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생존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차별화,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 전 한적한 시골의 둥지를 튼 미술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흥겨운 노래 공연도 펼쳐집니다. 장막한 마을 벽을 화사한 그림으로 꾸미는 것도 미술관이 맡았습니다. 차로 가다도 차를 세워놔가지고 참 잘 그려졌다고. 보기가 좋다고. 어르신들의 청춘 사진을 찍어 드리는 등 미술관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차별화된 찾아가는 서비스, 다가서는 서비스, 미술관 전시 교육 체험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은 관람객을 오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액을 들여 유명 작품을 전시해도 접근성 등의 한계로 바로 관람객 유치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적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빨리 찾아내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요소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공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주제를 토론하고 또 발표하고 또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고 소통해서 자기 박물관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그의 하나의 모태의 장으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남 지역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40여 곳.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고 직접 찾아가거나 권역별, 교류 전시회 등으로 생존하기 위한 길을 찾고 문화와 예술의 전남을 이끄는 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충북 청주의 옛 연초 제조장 담뱃잎 보관 창고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0년 넘게 도심 흉물로 방치됐던 건물이 리모델링 사업 8년 만에 특별한 예술교육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무 조각으로 이리저리 모양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고 남은 나무 조각을 활용한 이른바 자투리 목공소 교육입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무용수의 지시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다양한 몸짓놀이를 체험하고 있는데 모두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입니다. 동부창고라는 건물에서 진행되는데 충북 청주의 옛 연초 제조창 시절 담뱃잎 보관창고로 쓰이던 공간입니다. 지난 2004년 연초 제조창이 문을 닫으면서 한동안 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다가 2014년 문화재생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창고 7개 동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끝난 동부 창고입니다. 이곳은 어린아이들의 예술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동부 창고 7개 동은 모두 각각의 개성을 살린 시민 문화 공간과 예술 교육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창의적인 활동을 돕기 위한 꿈꾸는 예술터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의 예술 교육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동부 창고에는 모두 7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인 37동은요. 말 그대로 예술 교육을 하는 곳이고 예술로 놀이하는 곳입니다. 청주시는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옛 연초 제조창 일대가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 청주 시민들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대표적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동안 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던 담뱃잎 보관창고가 이제는 시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만약 재벌가 자제로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짜릿한 인생 2회차 드라마가 안방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기서사는 이미 웹소설 장르에서 흥행 공식으로 통하고 있다는데요. 인기 요인을 차종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순양가의 막내 진도준이지. 재벌가 비서에서 막내 아들로 환생한 주인공이 재벌가를 통째로 차지하는 짜릿한 복수극. 의문의 이유로 30년 전으로 돌아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판타지 드라마가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허허 벌판이던 분당 땅을 사고 미국 IT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주인공의 백전백승 투자 신공을 보며 짜릿한 통쾌함을 느낍니다. 동명의 웹툰도 인기 순위 최상위권에 오르며 흥행 순항 중입니다. 4년 전 완결됐던 원작 웹소설은 드라마로 재조명을 받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됐고 온라인 유료 결제 수익은 230배나 늘었습니다. 스토리가 전개가 되게 빨라가지고 좀 흥미진진해요. 그 젊은 청년이 그 삶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그게 재밌더라고요. 열혈 검사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며 사회의 악과 싸우는 웹툰과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도 원작인 웹소설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된 사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타인의 삶을 살거나 방식은 다르지만 인생 2회차를 사는 이른바 회기, 빙의, 환생 소재는 이미 웹소설 장르에서는 성공 공식으로 통합니다. 출구가 없는 듯한 현실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으며 독자들의 상상을 실현하고 시행착오가 없는 시원한 사이다 전개로 대리만족을 주고 있는 겁니다. 환생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역사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게임 플레이어가 되는 느낌. 되돌리고 싶은 과거를 바꾸고 역경을 쉽게 뛰어넘어 승승장구를 꿈꾸는 대중의 욕망이 회기 장르에 대한 열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쾌청하겠습니다. 동해안만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큰 추위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 7도로 예년보다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충북과 전북 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강릉이 3도, 부산은 5.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가 9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그리고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수요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